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국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자칫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놓고 논란이 빚어진 데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공무원이나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명을 포함해 모두 180명을 내사하거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인지한 범죄 첩보 등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낀 날씨 속에 전국이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다며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의 북부 지역은 밤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윤여정 배우가 영화 미나리로 최고 권위의 영화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운이 더 좋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 두 아들의 잔소리 덕분에 엄마가 열심히 일했더니 상을 받게 됐다. 재치와 겸손이 돋보인 수상소감이었습니다. 희상자인 브래드 피트에겐 재치 넘치는 인사를, 고 김기영 감독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 분위기, 그리고 윤여정 오스카 수상의 의미, 훅 인터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목표 반드시 달성하겠다.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추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2배에 달하는 약 1억 명분의 백신 물량 확보했고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백신 확보 소식에 여당은 쾌거다라고 얘기했고 야당은 언제 맞냐라면서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백신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이 막이 올랐습니다. 검찰은 승계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 반면 이 부회장 쪽은 정당한 기업 활동인데 검찰이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년 9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고 이제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쟁점 무엇인지 김은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일상에 오늘 기쁜 소식 들려왔습니다. 기쁜 뉴스였죠. 윤여정 배우의 아카데미 수상 소감. 재치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한국 배우들이 막 상 타고 감독들이 상 쓸고, 이 그래미 어워드에서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 가수들을 보고 참 좀 의아하다, 이게 생시인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윤여정 씨 수상으로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들었는지 조금 알려주십시오. 윤여정 씨 작품 중에 저는 뭐 생각난다, 윤여정 하면 이것 떠오른다, 이런 것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집 나갔냐? 아니면 왜 어딜 간 거냐? 정상근 기자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네. 네. 치료받을 게 있어서 네. 잘 치료받고 돌아왔습니다. 저의 협박이나 구타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 분명하죠. 네,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었죠. 이거 하기로라니요. 자, 건강하신 거죠? 네, 건강히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각별히 건강 챙겨주시고요. 자, 가볼까요?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어요. 네, 이 배우 윤여정 씨가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윤여정 씨는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받은 한국인 배우가 됐고요. 네. 64년 만에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두 번째 아시아 배우가 됐습니다. 윤여정 씨는 배우 브래드 피트의 호명으로 불려나갔고요. 상을 받으면서 드디어 브래드 피트를 만났다라며 우리가 영화 찍을 때 어디 있었냐 이렇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네. 참고로 브래드 피트는 미나리를 제작한 영화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윤여정 씨는 미나리 영화 관계자들을 그리고 함께 후보에 오른 배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이 데뷔작 감독이었던 이 김기영 감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브래드 피트하고 윤여정 씨하고 막 서로 얘기하고 이게 자연스럽고 한국 영화의 위상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네. 2169님께서 한여에서 전도연 배우한테 뺨 맞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생각나요. 얘기하고요. 9131님께서 40년 전에 장희빈 TV 연속극 주연이었어요. 40여 년 전에요? 네. 인상 깊었어요. 40여 년 전이면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여정 배우가 이렇게 솔직 담백한 이야기로 굉장히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셨어요? 네, 윤여정 씨는 수상 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최근 아시아 영화의 약진 그리고 할리우드의 다양성 확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윤여정 씨는 이 질문에 심지어 무지개도 7가지 색깔이 있다라면서 이 무지개처럼 여러 색깔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백인과 흑인, 황인종으로 나누거나 게이와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우리는 따뜻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평등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며 서로를 끌어안아야 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따뜻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평등한 사람. 네. 0505님,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에 마당에다가 멍석 펴고 장희빈 보았는데요. 그때는 TV가 귀해서 여러 집에서 모여서 봤나 봅니다. 그때 연기력 대단했습니다. 네, 그때도 대단했군요. 7925님께서 오늘 미나리에 삼겹살이 담기는 하루입니다. 미나리, 네, 참여 선물로 주신 탄산수로 마무리하면 완벽하겠어요. 시원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 상황 짚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500명입니다. 모처럼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659명이 나왔는데요. 계속 늘죠? 네, 전주에 비해서 38명 가까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수도권과 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 중에 방역수칙 위반이 잦은 곳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고요.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식, 모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업소, 목욕탕 이런 데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특별히 인도는요. 35만 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 하루 발생 확진자가 최근 80만 명을 넘나들고 있고요. 이 중에 인도에서 하루에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선 의료용 산소통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통을 절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인도 법원에서 사형을 경고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인도 곳곳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이 발생한 사망자의 시신을 화장하는 화장터가 조성되고 있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비극적 장면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네, 그 인도의 경우 올해 초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11,000여 명까지 줄면서 뭐 코로나가 잡아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그때 인도 정부가 네. 조였어야 되는데 확 풀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달 초에 이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강에 몸을 싣는 축제를 벌이면서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했습니다. 뭐 마스크도 안 끼고 그다음에 안 쓰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벌였어요. 그러다가 네. 지금 이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유럽연합은 필요한 산소와 약물 공급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미국도 백신 원료 등을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정상근 기자 안 계실 때 네. 백신 모자란다. 백신 확보하라. 정부는 뭐 하고 있냐. 백신 특사라도 보내야 된다. 뭐 말이 많았어요. 제일 많았어요. 네, 그런데 네. 주말 사이에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네, 이 정부는 지난 토요일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 계약 물량은 총 3,300만 명분으로 늘어났고 다른 백신까지 합치면 올해 안에 도입이 계획된 백신은 모두 9,900만 명분이 됩니다. 이제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네, 확보는 했는데 이 네. 관건은 제때 계약한 대로 약속한 물량만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네. 오늘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는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내에 1,200만 명 이상에게 접종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목표대로 돼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며 이들이 2차 접종까지 마치는 11월이면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11월 집단 면역 약속 지키겠다. 차질 없이 이뤄내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가 제약사와 계약한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집단 면역 달성에 국민적 에너지를 집중할 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서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했고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을 정치권과 언론에서 지금 조금 심했어요. 그런데 네네. 지켜보자고요. 방역 당국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상황을 보고 잘못하면 그때 그 문제 제기를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여러 군데에서 구멍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들의 식단 부실하다는 비판 연이어 나왔어요. 네네. 국방부에서도 실태조사 나섰습니다. 네, 실제로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 국방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이 격리 장병들의 급식 체계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정확한 식수 인원 파악과 그리고 식재료 정량 수령 그리고 균형 배식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야전 부대와 직접 소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공군에서도 지난 1월 이 코로나19 격리 병사들을 동파된 폐건물에 배치했다라는 SBS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폐건물이요? 네, 이 난방은커녕 물도 안 나왔다고 하고요. 그 변기도 쓸 수 없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알아서 처리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이곳에서 병사들이 전투식량을 먹으면서 사흘을 버텼다고 합니다. 네. 극기훈련이네요. 극한 체험이네요. 육군 훈련소에서도 굉장히 조금 열악한 방역 지침 도마에 올랐는데 조금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외눈 발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지난 24일 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 명백한 장애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설마 추미애 전 장관이 장애인 비하 의도를 갖고 수준 이하의 표현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 짐작은 하지만 잘못한 것이 틀림없는 만큼 서둘러 시정하고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이 추미애 전 장관이 반박을 했는데요. 이 장애인 비하로 폄하해서 매우 억지스럽게 만든 것은 유감이라며 이 사전적 의미는 짝을 이루지 않고
하나만 있는 눈, 그리고 두 눈에서 한 눈을 감고 다른 한 눈으로 볼 때 뜬 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잘못을 지적받았는데도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 건 옹고집이다라고 반박했고요. 이 장혜영 의원은 이 추미애 전 장관이 말한 외눈은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상성의 기준으로서 외눈이라고 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검찰총장 후보자 10여 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법무부는 지난 3월 이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인사를 모두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고 설명했고요. 누가 올랐어요? 네, 이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올라왔고요. 이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추천위원들이 심사 자료를 살펴본 뒤에 29일 회의를 통해서 3명 이상을 선택해서 박범계 장관에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박범계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할 예정입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6789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윤여정 배우 축하드려요. 전 윤여정 배우 하면 돈의 맛, 개춘할망 두 영화 생각나네요. 돈의 맛에서 재벌가를, 개춘할망에서 문맹의 할머니, 그녀의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7558님께서 개춘할망이라는 윤여정 씨의 영화 인상 깊었어요. 우리네 할머니의 모습을 미나리에서보다 훨씬 잘 표현했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얘기합니다. 9771님께서 사랑이 먹일래에 똑 부러지는 여성 캐릭터, 사랑이 먹일래에도 출연하셨군요. 듣기에도 긴 대사를 당찬 여성 캐릭터대로 하신 윤여정 배우님 생각이 납니다. 얘기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칭찬과 그리고 축하의 문자 계속 오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5시를 접어들면서 퇴근길 정체 이미 시작된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곳곳으로 정체 구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남해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로는 7원 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고요. 1차로를 막고 처리를 하면서 뒤따르는 차량들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대저 분기점을 지나 덕천까지 차들이 많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화성 휴게소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해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가 안 납니다.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송산 마도 일대에서만 8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암사대교를 조금 못 가서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는데요. 지장을 받아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전방 잘 살펴서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And the Oscar goes to Jung Yoon. As you know, I'm from Korea, and actually my name is Jung 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o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I'd like to dedicate this award for my first director, Kim Gi-young, who was very genius director. That I made a movie together with him, first movie. I think he would be very happy if he's still alive. Thank you very much. Tremendous thank you for everybody. 제93회 아카데미 여유조연상 수상자는 여정윤. 대한민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식 영어 당당하게, 나는 여가 아니고 정이 아니고 윤여정이다. 첫 영화의 감독이셨던 김기영 감독에게 감사드린다 얘기하면서 동갑내기 글렌 클로스 배우에게 특별한 예의를 표했어요. 운이 좋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 겸손한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더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현지에 있는 KBS 김양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양순입니다. 김양순 기자, 언제 미국에 가셨대요?
네, 미국에 온 지 한 석 달 정도 됐어요. 네. KBS 뉴스 잘 안 보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미국 LA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에 가셨어요? 네, 제가 워싱턴 특파원인데요. LA에서 이제 국가적인 경사가 날 거다라고 해서 LA에 지금 출장을 와 있습니다. 네.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170명만 아주 이제 소규모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시상식 안에는 생중계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ABC 방송사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예. 네, 나머지 기자들은 이제 레드카펫 접근권, 그리고 또 이제 그 나머지 기자들은 버추얼로만 볼 수 있는 프레스권을 가지고 저희도 아카데미를 봤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아침부터 드레스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모든 영화제가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제 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좀 들뜨고 그다음에 배우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야겠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의무감을 좀 갖고 더 각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국 영화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 영화에 대해서 미국 기자들이나 미국 영화계에서 갖는 네네. 관심이 큽니까? 일단 제가 관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현장에서 이제 뉴스 중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옆에 호주 기자들, 그다음에 미국 기자 그리고 영국 기자들이 와가지고 너네 그 미나리 어떻게 되고 있니? 네. 상 탈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네. 또 현지에서 언론들의 반응도 이미 이제 오늘 발표가 나기 전부터 미나리의 윤여정이 상을 탈 것이다. 그다음에 미나리라는 영화 자체가 이게 미국 독립 영화잖아요. 네. 하지만 한국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인 이민자들의 가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다. 이 할머니 순자 역할은 어느 할머니와 다름없으면서도 또 굉장히 색다르게 다른 그런 할머니다라고 굉장히 세세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여정 배우 시상식 후에 기자회견 열었어요. 그때 참석하셨죠? 네, 참석했습니다. 질문도 하시던 것 같은데요? 윤여정 씨가 이제 시상식 끝나고 굉장히 하루 종일 피곤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한국 기자들을 위해서 소감을 발표를 해 주셨는데 네. 제가 드린 질문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결말이 굉장히 또 끊기는 것 같다는 평이 많더라. 네, 미나리가. 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여기 미나리요. 이게 미나리 영화 안 보신 분들한테 약간 스포일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결말이 또 끊기는 것 같다라는 질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네. 근데 원래 처음에는 네. 할머니가 죽는 것이 결말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결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몰랐는데 선댄스 영화제에서 결말을 보고 결말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바뀐 결말이 이 순자 할머니가 뇌졸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화투도 못 치고 그다음에 죽어가는 그런 어떤 시대가 천천히 흐르는 이야기보다 오히려 현재 미나리의 결말이 훨씬 좋더라. 열린 결말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여정 배우가 와인 마시면서 와인을 두고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윤여정 씨가 들어오고 총영사 관저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LA에. LA 총영사 관저에서 화이트 와인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윤여정 씨가 요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총영사가 축배를 들기 위해서 준비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놓고 당당하게 와인을 홀짝이면서 굉장히 솔직하고 네. 또 그러면서도 뼈가 있는 네.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 멋있다, 네. 카리스마 있다라는 반응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다 공감대를 얻었고요. 지금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도 실시간으로 기자회견 본 시청자들이 정말 카리스마 있다. 저렇게 와인 한잔하면서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는 모습 정말 저게 한국 여배우다.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하고 당당하고 자유분방하고 이렇게 영어로도 자신 있게 자기 얘기를 하고 수상 소감 기자회견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자님 오늘 그 기자회견과 그 시상식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단
기자들도 굉장히 빠져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시청률도 한 8%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청자들도 기자들만큼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만큼 빠져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윤여정 씨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하나들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말이 너무 싫다고 진정성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본인은요? 자기는, 네. 본인이요. 진정성이라는 말은 뭔가 아닌 것 같다. 사실 나는 진심이 통한다고 믿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진심이 사실은 세상에 통하지 않지 않냐. 네. 라고 또 일가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심이 통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오스카 시상식이 끝나고 거기서 버추얼로 기자들하고 미국 기자들하고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네, 이 미국 기자들이 브래드 피트가 시상자였잖아요. 네. 브래드 피트랑 팔짱도 끼고 또 윤여정 씨가 농담도 하고 하는 걸 보고 브래드 피트 냄새가 어땠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짓궂은 혹은 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질문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윤여정 씨가 나는 개가 아니라서 냄새를 못 맡는다라고 네. 굉장히 뼈가 있으면서도 재치 있게 응수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미국 현지 트위터에서 곧바로 무슨 저런 질문을 하냐 기자 너무 무례하다라고 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진 반면에 저 윤여정이라는 배우 정말 너무 품위 있고 어떻게 저렇게 재치 있게 말을 잘해 정말 너무 멋있다라는 찬사가 또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들을 이렇게 울리면서도 웃기면서도 시상식장 굉장히 웃음이 많았었거든요. 네. 윤여정 씨가 한마디 할 때마다 객석에서 배우들이 막 정말 웃으면서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웃기고 울리고 그리고 이렇게 품위까지 견지하는 윤여정 배우의 모습에 오늘 이제 미국 시청자들 그리고 오스카 회원들 모두 다 흠뻑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배신을 많이 당해봤다 막 이런 얘기도 좀 뼈가 있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네, 배신도 많이 당해봤다. 나는 사람 안 믿는다. 그리고 내 나이 대 보면은 성공하고 싶어서 작품 고르지도 않는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되게 감동 깊고 생각이 많이 났던 게 오늘 선생님 최고의 순간 아니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왜 우리가 다 모두 최고가 돼야 되냐고 그냥 최중만 하면 안 되냐고 최고가 되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하지 말자고 우리 다 그냥 최중으로 살아요. 동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힐링 아닌가 너무 현실적인 조언이면서도 힐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중으로 살자. 많은 울림이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윤여정 배우인 것 같습니다. 8271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브래드 피트입니다. 여정윤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발 다음 작품도 함께 해주세요. 그때는 돈 팍팍팍 쓸게요. 8271님이세요. 이분은. 배영숙님은 네, 브래드 피트님 아니시죠? 네네. 자기가 그 별명은 브래드 피트일 수 있어요. 배영숙님께서는 본인이 달라고 했을 때 윤 배우님 와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얘기합니다. 김양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KBS 뉴스도 챙겨보고 김양순 기자의 뉴스는 꼬박꼬박 챙기겠습니다. 저도 주진우 라이브 꼭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이어서 윤여정 배우까지 아카데미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한국 영화가 참 자랑스러운 한국 영화입니다. 1971년 김경 감독의 화녀부터 오스카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정의사 감독의 미나리까지 윤여정의 영화 인생 50년 오스카 수상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신의 21의 김성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21 김성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윤여정 배우의 수상 소감 어떻게 들으셨어요?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미나리 팀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이름은 여정윤이 아니라 윤여정이다. 네.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이제 글로벌 시장에 정확하게 각인을 시켜줬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아들 덕분이다. 네. 아들한테 감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메시지를 하나 남겼는데 자신의 데뷔작인 화녀를 포함해가지고 충녀, 천사의 악녀가 되라 등 함께한 김기영 감독에게 헌사를 바쳤습니다. 이제 의미가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자신을 있게 한 출발점인
지금은 세상에 없는 천재이자 거장 감독에게 존경심을 바쳤던 거죠. 첫 감독 김기영 감독에게 감사한다 했는데 천재였어요, 김기영 감독이? 그럼요. 굉장히 괴짜였고 천재였고 돌아가신 것도 굉장히 특이하게 돌아가셨는데 김기영 감독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윤여정 씨가 원래 TV에서 연기 경력을 시작했다가 영화 배우로서 경력을 시작하게 된 어떤 전환점이 된 감독이자 그 이후에 그 많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박찬욱, 봉준호, 유승환, 김지훈, 최동훈 감독들이 등장할 때 나는 김기영 감독으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한국 영화사에서 굉장히 컬트적이고 작가적인 개성이 강했던 거장입니다. 실험적인 감독이셨죠. 그렇죠. 오늘 윤여정 배우가 수상소감을 얘기하다가 글렌 클로즈 배우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글렌 클로즈 배우는 거의 이제 쉽게 비유를 하면 오스카 단골 손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그 더 페어버릿 여왕의 여자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올리비아 콜맨이라는 배우가 있었고요. 네. 더 와이프로 여우주연상을 당시에 수상하나 싶었는데 이 올리비아 콜맨에게 상을 내준 전적이 있어요. 아, 그때도 네, 그만큼 이 후보는 올랐군요. 후보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배우고 연기를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사실 이제 글렌 클로즈 배우와 경쟁해서 내가 어떻게 이기겠냐 얘기한 것도 그 여우조연상이 특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여우조연상은 그 당대의 연기를 가장 잘하는 쟁쟁한 배우들이 특히 올해 다 몰려가지고 윤 배우님이 이제 상을 탈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좀 쉽지 않았던 것도 그랬습니다. 미나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미국 제작사 플랜 B 작품이고 브래드 피트가 지금 제작을 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좀 이목이 쏠렸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미나리가 탈 것이다 얘기상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했어요, 관심이? 특히 이제 미나리가 작품적으로나 영화적 완성도적으로나 사실 물론 이제 인정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사실 미나리가 이렇게까지 그 미국 현지에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변화의 목소리와도 이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최근에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미국 사회 안에서 만연을 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흑인이나 이제 황인종들이 테러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고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 벌어졌던 조지 플로이드 총격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양성에 대한 가치와 어떤 그런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작년에 기생충과 페어웨이라는 작품에 이어서 올해 미나리와 클로이 자오 작품상 수상했죠. 노매드랜드가 지금 할리우드 안팎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윤여정 배우 수상 소감 중에 한국 영화에 대한 미국의 호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좀 뼈 있는 말도 남겼어요. 그렇죠. 윤여정 배우의 오스카 수상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오늘 지켜보면서 영화 기자로서 굉장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변의 순간이었어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진짜 영화 기자 같아요, 김성훈 기자. 전문가 같아요. 사실 윤여정 씨가 70년대 TV에서 데뷔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윤여정 씨를 두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목소리가 좀 이상하니까 당신은 배우로서 오래 못할 것이다. 근데 사실 그 예상은 이제 모두 틀렸죠, 당시에. 네.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윤여정 씨가 맡았던 캐릭터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71년도 데뷔작이었던 화녀는 지금 생각하면 감히 떠올리기 힘든 그런 스토리였고 특히 이제 임상수 감독의 바람난 가족에서는 아들 부부 앞에서 나한테 새 남자가 생겼고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돈의 맛에서 젊은 남자를 탐하는 재벌
네. 그리고 죽여주는 여자에서는 어떤 성매매를 알선하는 그런 노년의 여성으로 이제 연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아니면 아무나 쉽게 맡을 수 없었던 캐릭터를 그동안 연기를 해왔고요. 드라마에서도 사실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는 그 대사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 만큼 네. 대사량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똑소리 나게 하시잖아요. NG 하나 없이 이렇게 완벽한 연기를 이런 사실 윤여정이라는 배우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말년에 이런 네. 굉장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랜 명배우였으면은 분명했는데 인생 말년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그 영감을 주기도 할 거예요.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데 그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지난해는 아카데미 수상식 직접 취재가셨죠? 그렇죠. 지난해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했을 때 LA에 가서 취재를 하고 왔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 아까 전에도 이제 기자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김양순 기자가요. 그 올해는 아무래도 그 시상식이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실히 지키면서도 어쨌든 시네마틱한 장면들을 보여주려고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면 스티븐 소더버그 거장이죠. 뭐 체도 연출하고 이런 거장 감독이 시네마틱한 시상식을 보여주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네. 사실 수상자 호명 순서도 조금씩 바뀐 것 같고 이제 여우 주연상과 나무 주연상을 맨 뒤로 빼고 보통은 네. 이제 작품상이 맨 마지막에 하는데 그리고 정치적으로 할리우드가 지금 변화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메시지를 던진 가장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몇 해 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프랑스에서 지식인 사이에 영화 좀 본다는 사람들 사이에 한국 영화가 굉장히 붐이었어요. 그때는 박찬욱 감독 그리고 봉준호 감독을 아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요. 지금은 헐리우드에서 미국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가치 위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미경 부회장이 아무래도 이제 LA에 거주하면서 이제 한국 영화를 미국에 소개를 하고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같은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미경 부회장이 하는 말씀이 과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감독들 박찬욱, 봉준호, 김지훈, 유승환 같은 감독들이 나는 할리우드 영화로부터 영감을 받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180도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젊은 미국 감독들이 유럽 감독들이 나는 박찬욱, 봉준호의 영화를 보고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네. 류승환 감독도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LA에서 세계적인 거장 만났다고 그 사람들이 당신 영화 잘 봤어 그러면서 자기한테 존경심 보였다고 저한테 막 자랑질하더라. 이미 되게 유명할 거예요. 류승환 감독은. 아, 예. 그래요? 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노매드랜드가 작품상 수상했습니다. 감독상, 여우주연상까지 주요 부분 석권했는데 김성훈 기자 이거 예상했지요? 예, 예상했습니다. 네, 아시안 감독들의 활약 두드러집니다. 아까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얘기했지만 주요 이유는 뭡니까? 예전에는 아시아 영화 하면 아시아 배우들이 출연한다고 그러면 미국 사회에서 좀 거부감 같은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막을 통해서 영화를 봐야 된다라는 어떤 불편함도 있고 아무래도 낯선 외모의 배우다 보니까 왠지 모를 어떤 거부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라든가 네. 서치라든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같은 아시아 문화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인기를 얻게 되고 특히 코로나19 시국에서 OTT 플랫폼을 통해서 경계 없이 많은 아시아 콘텐츠들을 쉽게 볼 수 이제 있었던 덕분에 미국 안에서 자막에 대한 어떤 거부감
면역력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덕분에 이제 아시아 출신의 감독뿐만 아니라 스티븐 연, 다니엘 데김, 존조, 아카피나 같은 한국계 배우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 기술 스태프들도 아시아 한국의 정정훈 촬영 감독 같은 그 미국에서 아시아 쪽,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스타워즈 오비안 케노비를 신이 촬영을 하는데 스타워즈를 지금 한국 촬영 감독이 촬영을 찍고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올드보이 감독이었죠.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아시아계 감독, 배우, 스태프들까지 지금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네. 2615님께서 말년이라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70대 중반인데 말년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제 영화 캐리어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7598님께서 가톨릭 용어예요. 오 복된 탓이여란 표현이 있어요. 전 남편과 미국에서 살기 위해 캐셔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고생하신 보람이 있네요.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내 21의 김성훈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전문 기자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더 세심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 왔습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네.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김연아입니다. 일산의 희망 김연아 위원 오셨습니다. 윤여정 배우 얘기했어요 지금껏. 너무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 영어로 인사할 때마다 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그 발음을 한국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트리멘더스라는 표현을 뭐 몇 번 쓰더라고. 그 정말 너무나 고맙다는 표현을. 트리멘더스. 근데 보통 트리멘더스 잘 안 쓰거든요. 베리베리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단어 하나가 그냥 그 얼마나 감사한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저분이 롤모델이에요. 제 롤모델이 2명인데. 네. 그래요? 한 명이 진수희 의원님이세요. 그래요? 네. 진수희 의원님하고 토론하면서 저렇게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했고, 저 윤여정 배우는 보니까 그 전 국민의 희망이더라고. 특히 여성들에게. 너무 좋아요. 그래요? 김연아 의원님? 저도 오늘 너무 기뻤고요. 일단 저는 나이를 약간 윤여정 배우의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렇게 나이가 많으신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요. 50년이 넘었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고령의 나이에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세계적인 상을 탈 수 있다는 거. 네. 또 연기 생활 50년이 넘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공의 결과가 저렇게 보여진다는 것. 또 저게 그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대사를 한 영화로서 수상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두 아들 잔소리 덕에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상을 받게 됐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잔소리 안 했거든요.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아니 그래도 그냥 존재 자체가 잔소리예요. 제가요? 그럼요. 저거 먹여 살려야지. 근데 오늘 이 소감으로 인해서 네.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네. 엄마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그렇죠. 큰 명분 삼아서 잔소리하게 될까 봐 저도 아들만 둘인데 네. 살짝 걱정이 됩니다. 윤여정 씨는 뭐 70살 중반인데 벌써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엄마는 뭐해?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모든 자식은 부모에게 존재 자체로 잔소리입니다. 그래요? 네, 그만할게요. 저는 속도 많이 썩였거든요. 정부가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백신 가져와라. 화이자가 최고다. 다른 건 불안하다.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잠잠해지고 이제 백신 수급 상황 지켜보면 되겠죠, 김연아 의원님? 네, 일단 뭐 국민들이 많이 화이자를 신뢰하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을
추가 계약했다는 소식 저도 반가웠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지난번에 모더나 회장하고 대통령이 영상 통화하실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 들어왔나 생각해 보니까 확실하게 정부가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때 계약한 게 들어왔는지.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계약한 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예. 이제 계속 계약은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접종을 받을 때마다 뭔가 뭐 이거는 부작용이 생기고 이거는 백신 약이 수급이 안 되고 이런 불안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최근에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좀 걱정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는 이렇게 계약한 게 차질 없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정뿐만이 아니라 뭐 생산 제약회사에서 어떤 조건을 걸었을지 모르잖아요. 자기네들이 불가피하게 뭐 생산에 차질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못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좀 그런 부분만 좀 걱정이 됩니다. 최민희. 우선 야당과 언론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정부가 그런 그 걱정에 부응해서 추가 공급 물량을 계약한 것 이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은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래 걱정은 미리 하는 거잖아요. 네. 본래 정부가 4월 말까지 300만 명을 접종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226만 명이 맞으셨고 앞으로 4월 말까지 300만 명은 채울 것이다. 그리고 그 백신은 다 들어와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되게 엄중하게 인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홍남기 네. 총리 대행이 강력하게 직접 얘기했더라고요. 강력하게 담화까지 했고 대통령께서도 수보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11월까지 집단 면역의 시한을 정했는데 그때 되나 안 되나 좀 봐주시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달라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걱정하신 내용 맞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때 들어오겠냐. 근데 이건 좀 걱정 덜 하셔도 되는 게 미국이 지금 백신이 차고 넘치는데 국민들의 한 30%가 백신을 거부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3군데 정도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는 지점이라 만약에 정부가 약속한 6월까지 이게 3분기 중에 8천만 분 더 오고 6월까지 1,200만 명 접종한다는 거잖아요. 2달 후까지.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까지의 백신 물량은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지켜보면 수급 상황이 잘 되는지 지켜보고 네네. 그때 보고 비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선 바로 화이자 백신 맞고 나흘 만에 숨져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 혈전은 걱정 없지만 쇼크사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언론이 또 화이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건 모든 백신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로 이제 걱정하다가 그렇죠. 계속 이제는 갑자기 이게 공교롭게 화이자를 많이 들여와서 이제 좀 수급에 걱정이 없다고 하니까 또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애초에 화이자 백신 맞고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 일부 있는 것과 백신을 맞아서 사회에 주는 이익 간에 그 후자가 훨씬 큰 거거든요. 백신 맞아서 그렇게 되는 거라 다만 이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인된다면 정부가 끝까지 케어하는 그거 국가 보상 체계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원래 아픈 거는 소문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백신의 부작용은 이렇게 조금 과잉 보도돼야 우리 정부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워낙 아스트라제네카의 문제가 많아서 또 화이자는 우리가 확보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뭐 저는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난주 보니까 이제 백신 맞고 전신 마비를 일으킨 그 접종자가 이제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돈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뭐 모든 지금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백신의 부작용보다는 백신의 이익이 더 크다라는 것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고 네. 또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여전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거는 국가가 얼마만큼 신뢰를 갖고 국민들을 끌고 나가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너무 이렇게 약속 이런 것도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갈 때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신뢰를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홍남기 부총리 대행의 총리 대행에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11월 집단 면역 뭐 모든 국민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근데 네. 저는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게 우리가 다 접종을 하고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집단 면역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접종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저는 정부의 목표가 옛날에도 그랬는데 인구의 몇 %까지 접종을 다 완료하겠다라는 게 훨씬 더 제가 봤을 땐 현실적인 목표치예요. 아, 예. 예. 그래야지 그때 가서 집단 면역이 발생하지 않아도 제가 봤을 땐 정부로서는 또 다른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왜 유독히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할까? 근데 저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치인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만기 부총리까지 이러는 거 보니까 세간에서 뭐 내년에 어디 나가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영향을 받으셨나? 약간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김지일님께서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국민의 힘은 만족할까요? 얘기합니다. 자, 정치적인 발언이었다. 최민희. 근데 국가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특히 집단 면역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한 2달 정도 언론 쭉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이 집단 면역 달성했다. 미국은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는 했다. 어떻게 영국은 했다. 근데 영국은 사실 아스트라제네카를 더 많이 맞았거든요. 네. 화이자보다. 근데 섞어서 맞긴 했어요. 그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못할 것이다. 주로 이런 보도였죠. 그런데 애초에 정부가 11월까지 전 국민의 70%의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9월에 달성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까지 접종을 계속해서 11월 정도면 집단 면역이 달성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목표치를 세우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안 할 때 안 하는 모습을 질책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줄어야 되고 확진되고 나면 사망자, 치명률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역시 백신은 백신인 것 같아요. 백신을 요양병원 고위험자 먼저 맞았잖아요. 네. 치명률이 2.7%에서 0.5%로 준 겁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히 성과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야당도 0.5%니까 요거는 평가해주고 그런데 11월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나 없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에 1,200만 명이 맞나 안 맞나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할 때 비난하셔도 그러니까 비난이 늦지 않아요. 아니라 제가 오히려 정부한테 여러 가지 뭐랄까 면죄부를 드린다고 할까? 그러니까 굳이 몇 프로 접종하겠다고 하는 목표치가 훨씬 더 국민들에게도 목표지향적이고 좋은 거예요.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서 왜 정부가 그것까지 책임지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백신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지금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신설된 방역비서관에 백신이 필요 없다는 인사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야당한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시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호란 교수가 백신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분 아니에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분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언제 나온 거냐면 이게 이스라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선 이스라엘은 인구가 900만 명이 조금 넘는 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네. 네, 그래서 뭐를 하더라도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나라긴 한데 왜 그럼 하필이면 그 백신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이스라엘에 집중해요. 이 얘기는 2부에서 이어갈까요? 네. 정치적 원의 시점은 잠시 후 6시에 계속됩니다. 이어갑니다. 코로나19는 고용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에 4명꼴로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올해 8살이 된 태진이는 또래처럼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한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센터에 다니고 있는 태진이. 엄마는 태진이가 치료를 받을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년엔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란 기대에 참 기뻤는데요. 코로나19가 그 기대를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수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한 엄마는 더 이상 태진이를 치료센터에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막막한 생계 앞에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엄마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태진이와 엄마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세요.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꿈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KBS가 태진이의 사연을 대신 전달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4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로 인한 걱정 없이 대기질이 깨끗했습니다. 내일까지 비슷하게 청정하겠지만 모레 비가 그친 뒤에 오늘 고비 사망에서 발현한 황사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내일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내일은 흐려지면서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남, 경남, 제주에 가끔 비 예보가 있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수요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 일부와 전북으로 한때 비가 조금 예상됩니다. 대부분 비는 5mm도 채 되지 않겠습니다. 제주 쪽으로만 5에서 20mm가 예보돼 있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수요일 이후 황사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한편 비가 워낙 양도 적게 예보가 돼 있고 또 전국적으로 건조함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따라서 이 건조함 속에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화재 예방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12도로 출발해 전국이 6도에서 13도 분포입니다. 평년보다 2, 3도 높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20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8.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은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것에 대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분들에게까지 공감을 준 연기 인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3, 4일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섬이나 도서 지역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도입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둘러싼 불안이 없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70세에서 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얀센 백신을 접종할 대상군도 다음 달 초 결정됩니다. 다음 달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 보릿 고개를 앞둔 국내 완성차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됐습니다. 7514님께서 지금 백신 맞고 왔어요. 집단 방역을 위해서 협조합시다. 6747님께서는 만약에 백신 빨리 공급받으려고 무리하게 비싼 돈 들여서 계약했으면 예산 낭비, 백신 부작용건으로 감사원 감사받고 담당 공무원들 검찰 수사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얘기했고요. 7617님께서는 정부는 과도한 약속 하지 마라,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까지 갔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래서 김호란 교수 얘기하다 말았는데, 김호란 교수는 제가 이 관련한 프로에서 많이 뵀는데 굉장히 신중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백신이 너무 빨리 개발되면 부작용이나 이런 걸 걱정하셨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보다는 방역을 철저히 하자, 이런 쪽이셨지 백신을 반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셨고, 그럼 정부가 김호란 교수를 선택해서 뭐 방역 비서관으로 했느냐, 그거보다는 의료계에서 합의해서 이제 추천을 했으니까 받아들인 거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김호란 교수가 백신 도입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좀 지켜볼까요, 김연아 의원님? 예, 근데 청와대에서 임명하시는데 의료계에서 추천했다고 그걸 그렇게 수동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청와대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추천해달라고 반려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그런 거잖아요. 방역비서관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백신으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어느 정도 정부가 신뢰를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11월 집단 면역도 약속하고 하는데, 제가 아까 접종을 약속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집단 방역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방역비서관에 대해서도 뭐 그 정도 사인을 주시는 게 뭐가 문제일 거겠습니까? 저는 그럼 이재갑 좀 교수가 좋은 것 같아요. 이재갑 교수. 그런데 누구래도 인사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부가, 저는 이제 김연아 의원님 말씀에 대체로 많이 동의를 하는데, 정부가 방역의 단계를 하나도 약속하지 않고 11월에 집단 면역하겠다, 그러면 비난을 받을 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단계별로 세세하게 언제까지는 몇 명 백신이 몇만 명분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11월에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고 한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지켜보죠. 네. 지켜보자고요. 지난주에 대통령 사면론 계속 불붙었습니다. 사면론 계속 지금 시끄러운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하락세가 있다고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 김연아 의원님? 네,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그만두시고 밖에서 한달 동안은 당이 시끄러울 거다. 네. 당권 경쟁하느냐고 정신 없을 거다라고 걱정 아닌 핀잔을 주셨는데, 그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재보궐선거 승리에 조금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 내부 혁신과 가야 될 길이 멀었는데 좀 안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에서 이걸 걱정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사면론, 여기엔 또 할 말 많으시죠? 우선 저는 사면은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면을 주호영 대표가 이건 뭐 우리 당의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한 게, 오세훈 박형준 두 분이 사실은 국민의힘을 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되신 분이니까 이분들이 대통령과 면담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똑같이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얘기했을 때 아무 조율 없이 했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그건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라 뭐 사면은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이 다 MB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MB 사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서병수 오선 의원이 얘기한 박근혜 탄핵 부정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탄핵은 이미 헌법적 절차가 다 끝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저게 속마음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 탄핵과 사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은 확실하게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이고, 사면에 대해서는 저는 주호영 대표도 사실 사면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대표 경선에 나온 분들은, 그리고 원내대표 나올 만한 분들은 다 사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호영 대표의 이건 당의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끝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요.
이제 저희가 원내대표 선거나 저희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내부 지지자들을 향한 어떤 경쟁적인 목소리들이 여러 많이 나오고 목소리가 있는 것 나오죠.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뭐 최재원 의원님 잘 지적하셨지만 사면론과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좀 분명히 갈라서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사면론은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최장 기간 두 분 다 계시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계속 대통령께서 어떤 국민의 의사를 보고 시기를 조율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저는 뭐 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부동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주식 얘기도 조금 했는데요. 지금 관심사는 코인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자, 은성수 금융위원장한테 또 2030 세대가 잔뜩 화가 난 것도 같고요. 지금 코인을 두고 벌어지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은상수 위원장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보니까 정말 이 표현이 죄송한데 약간 금융 꼰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연준에서도 그랬고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경고를 세게 날렸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경고하는 발언하고 꼰대 같은 발언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게 그럼 은성수 위원장 발언 때문이냐? 아니죠. 아니죠. 그건 미국 발이에요. 네, 미국에서 전세계적으로. 루머가 몇 개 돌았어요. 근데 첫 번째 루머가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미국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30%까지인데 80%를 올린다더라. 이 소문만큼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하락시킬 소문이 있겠습니까? 네. 그거에다가 일부 비트코인 참여자 중에 작전 세력이 있다더라. 네. 뭐 이런 류의 얘기 색출하겠다고 때문에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퇴출시키겠다. 수사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폭락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은성수 위원장이 만약에 발언을 하실 때 투기 세력이 들어갈 수 있고 작전 세력이 개입해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신중하라.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무리를 빚을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약간 그 기존 금융 관료들 쭉 그 금융 기득권 세력에 약간 꼰대 같은 마인드가 들킨 게 그게 20, 30대의 분노를 자아낸 것 같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사실 비트코인 저보다 제 딸이 훨씬 잘 알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있고. 그러나 요것과는 별개로.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와 가상화폐에 대한 화폐 가치와 그것의 순기능이 있는지 여부는 저는 오히려 한국은행에서도 보니까 연구를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이게 핵심적인 건 JP모건 등 정말 그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분들이 모여서 블록체인을 국제적인 금융거래 내지는 상품거래에 도입하겠다. 이러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최민희 의원님 암호화폐 잘 아시네요. 공부하셨는데요. 아니 저 우리 딸이 하기 때문에 우리 딸이 뭐 충격받을까 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해요, 따님은? 네, 합니다. 대학생이에요.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걸 안 하는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무 많이 한다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나만 안 하는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나만 그래서, 안 하면 나만 상실감, 박탈감 이런 거.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이걸로 해서 손해본 친구들은 드러나지 않고 네. 돈을 번 친구들만 또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대박이라고 100배 올랐다, 그러니까요. 200배. 예. 이런 기사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돼? 여론을 좀 흔들고 아니 뭐 있어요. 자극적이기도 하고 또 젊은 친구들에게 혹하는 그렇죠. 그런 걸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기저에서 좀 발견한 청년들의 마음을 요번에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예. 제일 미련한 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랍니다. 이 노동의 가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만 손해보는 것 같은 이거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미 세상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노동의 가치보다는 자본이 돈을 버는 세상으로 이미 좀 많이 넘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근본적인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계속 노동의 가치가 소중하다 말로만 해봤자 네. 저는 이거를 좀 바꿀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3, 4년 전에서부터도 계속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금융꼰대라는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한 표.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그냥 은행 관리자 입장에서 은행에선 이걸 다 지금 투기적으로 봐요. 네. 은행 관료자들은. 네. 그래서 진짜 그냥 은행 관료자 같은 입장에서 한 것이지 그걸 조금 더 벗어난 전체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걸 논의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국회에 계셔야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은성수 위원장 비판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평론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 자리를 마련하고 도대체 비트코인의 열풍이 왜 일어났나부터 지금 테슬라가 자기 전기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 그리고 스타벅스가 우리 거래하겠다. 근데 이분들이 그게 또 좋아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나 등등으로 만약에 차를 팔거나 커피를 팔잖아요. 그 돈이 본사에 도달하는데 그 몇 단계를 거치면 그게 거의 4, 5일 걸리거든요. 비트코인은 얼마 걸리겠어요. 그게 진품인지 가짜만 확인하고 들어오니까 몇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교환 가치를 인정해 버리면서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우리 가르쳐 줘야지.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제시 리버님께서 은성수는 제발 20대들 상실감을 알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바람님께서는 어른 말을 들어야 자다가도 떡 얻어먹는다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4357님께서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팔았다 하면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비트코인 일론 머스크 손에 달려있어. 테슬라하고 이게 비트코인하고 같이 가잖아요. 이것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안정감을 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종호님께서는 은성수 위원장 할 말 했다. 나중에 집안 풍비박산 나고 정부 원망할 거잖아. 분명 그럴 거잖아. 얘기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해서 실패해서 난리 난 사람 없냐? 있어요. 네. 주식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가상화폐 세계에 대해서만 그런 태도로 가는 건 안 좋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금융위원장이 20, 30대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서 그 현상을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셨나? 그렇게 안 보이고 과거의 생각 가지고 이 시장을 보고 적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7925님께서 비트코인이라 노래방 이름으로 딱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노래방 이름으로 좋답니다. 지금 노래방 가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인 노래방이 있어서요. 자, 대선 주자들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정치인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출마설 계속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소식이 전해지고 준비하세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내에서는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는 일단 원내대표 선거에 주력을 하고 있어서 아직 그 원내에서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당대표에 대한 관심보다는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누가 지금 유력합니까? 이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죠. 네 분이서 지금 막상막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어디를 대표하느냐에 따라서 당대표 간에 균형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당대표는 일단 원내대표 결정이 좀 크나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재보궐선거 압승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는 지금 떠오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각광을 좀 받고 오세훈 서울시장 다시 주목받는 거는 같습니다만 또 다른 사람들도 보입니까? 전 또 오세훈 시장하고 김종인 위원장님이 각광받는다는 소리는 여기 와서 처음 듣는데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지율이 약간씩. 김종인 위원장님은 킹메이커로서 굉장히 그 역할에 주목받고 있으시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오세훈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내년 재선에 재선으로 갈 것이다. 성공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1년짜리 시장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대통령에 도전하신다? 글쎄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냥 시중에 나오는 얘기고 아직 어떤 내용도 안에서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야권은 구도가 중요하겠죠.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 네. 제3지대에 당이 생기느냐. 윤석열 전 총장이 결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안 움직이고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값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제 흐름을 쭉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대표나 원내대표 선거 결과 도로 새누리당으로 가냐 안 가냐 이런 걸 면밀히 보고 있겠죠. 자, 민주당 후보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을 행정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새로운 아젠다를 계속 던지고 있죠. 기본주택 뭐 등등에 이어서 오늘은 재산 비례 범칙금, 벌금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정 벌금을 또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젠다를 계속 이제 던지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자맹하면서 이렇게 바닥표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세균 전 총리는 역시 지금 지역을 한 바퀴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임종석, 이광재, 추미애 등등의 분들이 지금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아 의원님? 근데 저는 대선도 역시 구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권 심판론이 정말 큰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뭐 인물보다는 저는 그 구도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4.7 재보궐선거 사실은 그랬죠. 그렇죠. 구도죠, 오세훈, 박형준이 아니고 다른 누가 나왔어도 더 뭐 크게 김준권 교수 표현에 빌리자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럴 때 젊은 사람을 확 하는 그게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예의였다니까요. 후보를.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이 그렇게 국민의 바람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 지금의 어떤 난색은 여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참패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당이 보이는 여러 가지 반성의 모습은 좀 오락가락, 자충우돌, 뒤집었다 엎었다, 뭐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바꾸겠다는 건지 아닌지 잘 드러나지가 않아서 역시 국민들이 좀 여전히 집권 여당의 반성 기미에 대해서 싸늘한 시각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반성, 쇄신 모자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요? 아니,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이 이런저런 안을 내는 걸 정치권에선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성공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결과와 상관없이. 근데 지금 민주당은 지도부가 다 총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총선이나 무슨 선거 끝나고 지고 나면 총사퇴하는 거에 늘 반대했어요. 질서 있게 참패의 원인이라도 분석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를 한 주체가 형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상수가 돼서 이제 당대표 선거에 윤호중 대표가 상수일 때 누가 하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신뢰를 주고 쇄신할 것 같이 보이느냐, 지금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차기 당대표는 우선 참패 원인부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방향이 나오겠죠. 한동안 정리 국면이 되겠죠? 그렇죠. 4357님께서 제가 100% 예언합니다. 100% 4357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대통령이 돼서 다 바꾼다고 하고 대선 나온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이었습니다. 최민희, 김연아, 최민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혐의로. 지금까지 앞서서요. 뇌물을 준 혐의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렇죠. 불법 승계를 위해서 뇌물을 줬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었죠. 자, 불법 승계 의혹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지난주부터 열렸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던 국정농단 재판과는 그러니까 별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소위 삼바 사건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이 바로 이번에 시작된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승계를 하려고 분식
회계를 했고 분식 사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걸 뭘 지우고 그다음에 로비를 했고 이런 게 다 걸려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혹인 건데요. 물론 네. 삼성 쪽에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복현 검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 삼성의 불법 탈법 역사는 주로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승계 문제에서 벌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삼성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오너들의 승계 이 부분에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분을요. 회사가 주식으로 돼 있잖아요.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니 아들한테 주려면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분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승계 구조를 만들려고 이렇게 저렇게 법을 움직였죠. 네, 전환 출자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도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사건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적은 돈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금도 적게 내려고 했고 세금을 안 내려고. 예,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실 재판이 삼성으로서는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승계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모든 것을 여기다가 받쳐서 막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언론도 굉장히 큰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제목이 이런 식입니다. 8kg 빠져 야인 이재용, 재판장 부르자 힘없이 네. 이렇게 안타까움을 담은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아니고요. 네, 이 정도였어요. 아, 그렇죠. 힘이 없다고 하니까요. 예. 네, 머니투데이와 같은 경제지가 그런 식으로 주로 보도를 했는데 경제지를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이 이재용 지키기에 나섰어요. 네, 이제 보통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반박이 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재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부회장 그리고 장충기 전 사장 등 전현직 삼성 전 임원들 이렇게 합쳐서 모두 11명이 피고인으로서 재판대에 올랐습니다. 아유, 범죄 혐의도 많죠? 네, 16개인데요. 대표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 사실 어떤 죄가 있다 이러면서 재판에 붙였습니까? 네,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6가지가 혐의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사실 낭독에만 2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네. 핵심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전실이 왜 두 회사의 합병을 결정했는지, 합병이 결정된 뒤 단계별로 어떻게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는지 이것을 중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위해서 삼성이 1대 0.35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비율 합병 비율인데요. 이런 식으로 합병을 한 게 부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보고서를 쓰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고 게다가 대통령을 포섭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을 포섭해서 뇌물을 줬습니다. 그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가지고 감옥에 간 거죠. 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했던 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네, 검찰은 승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승계를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게 문제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삼성 쪽에서는 2배 넘는 시간에 걸쳐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4시간 동안 또 반박했습니다. 비싼 변호사들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줘야죠.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용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했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합병 전 삼성물산은 국내의 건설 경기 악화로 실적이 떨어졌었고 이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새로운 돌파구가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거지 이게 승계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는데요. 검찰은 피고인이 합병, 회계 관련해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범행을 심없이 저지른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을 범죄단체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까지 든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업 경영 과정에서 모든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는 상황이 안타깝고 억울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밝혔죠. 자, 요즘 언론에서 사면론을 계속 띄우는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물밑에서 작업이 되고 쭉 떠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나오면서 지금 사면론이 뜨거워졌는데 삼성은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언론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 엄청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하나로 묶이기 싫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네, 지난 14일에 한국경제 송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장 인터뷰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한국경제 아주 열심히 합니다. 네, 손 회장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벌어졌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언론에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화이자 백신을 이재용 부회장 아니면 누가 사오냐. 그전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사온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서야 정치권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번 그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구속이 되자마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원래 그 사건 끝나고 이재용 부회장이 외국을 가서 백신을 구해올 예정이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소위 삼성발로 보이는 언론 플레이도 꽤 있었습니다. 많죠. 네,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기시감이 드는 장면입니다. 이건희 회장도 사면을 받았잖아요, 그때. 네, 2009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건희 삼성 회장이 배임 조세 포탈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에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이건희 회장이 조사를 받았고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외유를 하기도 하고 삼성 회장으로 물러나기도 했죠. 근데 그 재판으로 유죄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깐 이건희 컬렉션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이건희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었죠. 가장 중요한 기사를 제가 썼다고. 네, 그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언론은 국익을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건희 회장 사면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언론 종교에서 이건희를 풀어줘야 올림픽을 가져오고 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렇죠. 진짜 똑같이 12년 만에 반복되는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을 원포인트 한 명만 사면해 줍니다. 네, 그랬죠. 그래서 이건희에서 이번엔 이재용으로 사실 이름만 바뀐 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똑같은 보입니다. 논리입니다. 네. 평창 올림픽은 반도체 전쟁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자체가 삼성이라는 회사와 총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야기다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도체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니까 이재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위기였고 이재용 부회장이 없었을 때도 삼성전자는 굳건하게 잘 자리를 지켰어요. 네, 실제로 숫자가 보여집니다. 매출 영업이익 실적도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무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구속됐던 2017년 삼성은 매출은 전년도 대비 145%, 네.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258% 증가해서 네. 사상 최대 실적 찍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이 안 계실 때요? 네, 그리고 2018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고요. 네. 이번에 구속된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9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계속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소설가 김진명 씨가 그런 글을 썼어요.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칼럼을 썼더라고요. 칼럼을 썼어요. 예. 지금 이재용 사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쓰는데 시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가 성탄 광복절도 연말도 아니고 부처님 오신 날이 타이밍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네. 엄청난 소설을 아주 가까운 시간이네요. 5월 이제 중순 전이니까요. 엄청난 소설을 마구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뉴스로 갈까요? 네, 시사인이 모텔 살인 영화 아동학대 사건의 숨겨진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나경희 기자가 이번 주 쓴 시사인 커버 스토리인데요. 모텔에서 2개월 된 아이를 돌보던 아빠가 아이를 던져서 심정지가 왔다 이렇게 알려진 사건이죠. 저희도 이렇게 뉴스를 전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그런데 이 모텔에 살던 가족 그리고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아빠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어서 현장 기자가 직접 그들이 살았던 모텔을 찾아갔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사건이 일어났던 모텔은 그 가족이 살던 세 번째 모텔이었다고 합니다. 모텔을 전전해서 살던 가족이었군요. 네, 그 20대였던 부모가 19개월, 2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모텔을 전전했던 건데요. 돈이 없어서 하루에 2만 원에서 3만 원 하는 모텔을 그때그때 현금으로 내면서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아, 돈이 없어서 집을 얻지 못하고 보증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텔 2, 3만 원짜리 아주 싼 호텔을 이렇게 돌아다녔군요. 네, 이제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좀 잘 돌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현재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그 가족의 사연을 모텔 주인들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취재 기자에게 입을 좀 열었다라고 합니다. 네, 아이가 2개월 된 아이면 그러면 모텔에서 애를 낳은 겁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취재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모텔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지난 2월이었거든요. 모텔에 갑자기 119 구급대가 찾아와서 모텔 주인이 방으로 따라 올라갔더니
아기 엄마 김 씨가 호텔 화장실에서 둘째를 낳았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산모가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뒤늦게 따라간 아이 아빠는 첫째 아이를 유모차에 앉히고 걸어서 30분 거리의 병원을 택시를 타지 못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모텔에는 미안했던지 병원에 나오고 나서는 두 번째 모텔, 그 첫 번째 모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옮겼다라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이들을 딱하게 여겼던 모텔 주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담당자가 기저귀 반찬 등 생필품 등은 지원했지만 이 국가의 손길이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부부라고 해야죠. 어린 부부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하나 더 낳았습니다. 모텔에서요. 예. 모텔에서. 그런데 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좀 허술한가요? 아니요, 또 안전망은 좀 사실 되어 있는 편들이 있는데요. 이거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요. 예, 그리고 저희가 좀 취재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들은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는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안에 빈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문제죠? 네, 그 불안정한 주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부부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모텔이 있는 곳이 아니라 과거에 잠시 살았던 빌라였다고 하는데요. 네. 실거주지와 법적 거주지가 다르면 행정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모텔로 전입 신고를 이들이 꺼렸던 이유가 그 아기 엄마가 고소를 당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고소를요? 네, 친구에게 수술비, 생계비 명목 등으로 1,150만 원 정도를 빌려서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대로 그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수배했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지명 수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공서에다가 손을 내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군요. 네, 본인들은 그냥 무서워서 도망만 좀 다녔던 것 같은데요. 네. 그 김 씨의 국선 변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 때문에 그 이제 뉘우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지명수배 그런 거 아닙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해당 경찰이 이제 실제로 이들을 발견했던 건 지명수배 때문은 아니었고요. 예. 아이 낳고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 복지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그게 추적이 안 되니까 구청에서 실종 수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연하게 지명수배 신세인 걸 알고 잡혀갔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혼자 남겨진 아빠가 두 아이를 돌보다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저질러졌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모텔 주인들은 좀 이 가족들의 서사도 함께 재와 함께 좀 봐달라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잘못은 처벌하더라도 다시 이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사회가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어린 부모가 19개월 된 그리고 2개월 된 두 아이를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네, 또 자세한 사항은 이번 주 시사인 기사를 좀 보시면 될 텐데요. 여러모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네, 가슴이 아프네요. 조금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서 돕고 싶었는데 이게 또 잘 안 됐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밀리기 시작해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는 8km 막히고 있습니다. 더 가서 부곡에서 동군포, 월곶에서 도로 끝까지 속도를 줄입니다. 반대 강릉 쪽은 동수원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지장을 받아 밀리고 있습니다. 서안산에서는 교통량 때문에 정체고요. 남부권에서는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순천 방향입니다. 임실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의를 해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하만 2터널 부근에서 주춤하고 대저분기점에서 덕천까지 3km 막힙니다.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 서부산 쪽으로는 감전에서만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 초정부터 삼락까지 5km 구간에서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진아 소나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또 바쁘세요? 예, 방금 전에 우리 그 김은지 기자님 그 브리핑 할 때 네. 저도 민생 뉴스 말씀드릴 거 너무 많은데 하는 이 민생 뉴스 브리핑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뭐냐면 아주 짧게 우리가 예전에 방송에서 소개했던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41년이 된 노가리 골목의 상징 효시 을지 그 오비베 호프가 강제 철거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네. 시민들과 단골과 인근 상인들이 2번 맞고 오늘 또 3차 집행 예고도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단골들이 반대하니까 그다음 노가리 골목 찾는 사람들도 아니 여기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제일 상징인데 그러니까 건물주가 부담을 느꼈는지 취소를 했더라고요. 오늘. 아, 그래요? 예, 3차 강제 집행은 취소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뉴스가 지금 언론에 안 나오니까 정말 이런 오래된 가게가 명물인데 네. 힙한 곳이고 네. 이렇게 쫓겨나기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연대를 지금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KT 인터넷 속도가 100분의 1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상품이 10기가짜리 상품인데 실제 100메가바이트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KT는 24명이 그렇게 확인했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KT뿐만 아니라 나머지 통신사 재벌 3사도 다 전수조사해서라도 이거 황당한 거 아니냐.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뉴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통위가 더 적극 나서야 된다. 과기정통부가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오늘 제가 또 삼성생명 아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이야기 한참 하시던데. 네. 아니 그분이 자꾸 무슨 사면을 노린다고 지금 여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보험 환자님들이 지금 농성이 삼성생명 안보험 환자 468일째고요. 집회가 588일째입니다. 오늘도 제가 갔다 왔어요. 예. 그분들이 어떻게 절규하시냐면요. 아니 안보험 환자들에게 안보험금도 안 주는 자들이 네. 무슨 사면이고 또 이미 정부가 열심히 했고 백신 확보했는데 무슨 백신 확보를 위해서 사면해달라고 염치도 너무 없다라고 지적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다른 보험사들은 다 줬는데 왜 삼성은 안 주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는데 1년에 영업이익만 1조가 넘습니다. 삼성생명이. 근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삼성에서는 왜 안 된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과도하다는 명분을 들던데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니까. 근데 1년에 영업이익 1조나 되고 그런데 지금 농성하고 있는 분들이 수십 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암 환자들이 예. 계속해서 거기서 예, 농성을 그러니까요. 이어가고 있습니까? 암과 싸우고 삼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 더 주진희 부자님의 왕팬이다라고 꼭 방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생뉴스 브리핑했고요. 예. 브리핑 코너를 하나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 한번 해보셨어요? 다른 방송에는 안 나오니까 우리 주진우 라이브에서라도 생생하게 우리 국민에게 전달해드리자. 잘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주말에는 오늘 이제 메인 뉴스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것도 민생 문제잖아요. 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소장님도 거기 계시던데. 네, 토요일 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유튜브들이 생중계됐는데 일단 이 학생들이 지금 삭발을 하고 수십 명이 삭발해가지고 오늘 제가 갔을 때는 9일이고 오늘로 11일째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경찰이 좀 너무해요. 네.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아무도 들여보질 않는 거예요. 지지방문이나 응원방문을 못하게. 그래서 정치인들이 몇 명 갔는데 예. 갔는데 그걸 풀어줬다고 또 보수 언론에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학생들이 외롭게 농성을 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네. 저도 겨우 이제 유튜브랑 같이 왔다니까 열어주던데 근데 일단 이 학생들이 방역수칙에 따라서 구인이야만 있어요. 예.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다 쓰고 있고. 근데 더 속상한 게 차벽을 쳐놨어요. 앞쪽에다가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나가거나 차로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놨어요. 근데 예전부터 우리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경찰이 그런 짓을 많이 해가지고 못하게 해서 이혼도 확인되고 여러 번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경찰이 지금 위상은 올라갔는데 좀 더 유연하고 세련되게 대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범국민 전 세계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슈인데 네. 유독 너무 싸납게 울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경찰들의 유연한 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라도 일본 대사관에 항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거기 시민들이
응원하러 온 것까지는 못 막는다. 네. 집회를 하는 건 아니고 응원 방문이잖아요. 말 그대로. 예.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유연한 태도를 촉구하고 호소하고 왔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의 방역을 걱정하는 것도 알겠는데 조금 유연한 그 사고 부탁드린다는 맞습니다. 안진걸 소장의 학생들이 이야기였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오히려 경찰들도 알게 모르게 응원해주고 보장을 해줘야지 그렇게 강경하게 탄압하듯이 예전 독재정권식으로 탄압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뭐가 나아졌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택배 대란 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 저희가 우리 라이브가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네. 라이브로 자 아주 중요한 제가 지금 문서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 고덕의 그 대규모 아파트만 4번 갔다 왔고요. 네. 지난주에는 CJ 대한통운 본사 앞을 갔다 왔는데요. 자 이분들이 고덕 그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자 대표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표현에 CJ 대한통운이 점유율 1위잖아요. 네. 자 저상 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이후 전체 차량 지하 배송 실시를 합의했다고 나옵니다. 네. 자 이분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주진 라이브에서 정말 이 문서를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공개해 보는데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CJ 대한통운 본사가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당연히 지하로 들어가려면 대부분 고탑 차량인데 저상 차량으로 바꾸려면 비용이 수백만 원이 들고 그렇죠. 그 저상 차량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됐냐면 그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산재를 예방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근데 그 저상 차량은 저도 계속 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무튼 틈만 나면 들어가 보는데 허리를 90도로 숙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택배 노동자분들이 무릎을 꿇고 깁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까지고 그런 피멍이 드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일단 뭐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예,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저상 차량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입주자 대표자회에서 대화도 거부하고 이 사람이 응하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본사는 이런 합의가 했기 때문에 본사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왜 그러냐 우리한테 이제 이런 태도이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본사가 지금 직접 나서야 될 상황이다. 본사는 기사님들한테 묻지도 않고 합의를 해준 겁니다. 저상 차량으로 지하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만약에 입주자 대표자의 세류 요청이 있었어도 그건 어렵습니다. 저상 차량으로 들어가게 하면 그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데 택배 노동자들은 나는 그 동네 그 아파트가 가기 싫어요. 나는 안 맞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그건 일거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CJ 본사가 있고 그 구역 대리점 있잖아요. 예, 예. 그 구역 대리점에 또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담당하는 기사님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예. 위탁 구조로. 근데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일감이 없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소중한 일터인데. 예.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제가 이걸 확인했는데 자 지상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차를 그러면 입구에 댈 수밖에 없죠. 예. 지상 출입을 금지해놓고 입구에 주차 공간이 없이 해놓은 겁니다.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고 있어요. 이 택배 기사님들이요. 근데 지금 하루에 10만 원 안팎 버는데. 지금 배달을 하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상 차량, 고탑 차량이니까 지하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규제 완화 많이 하면서 이윤 논리로 그 높이를 2.3m로 낮춰놔버린 겁니다. 지하 주차. 근데 고탑 차량은 다 2.3m가 더 됩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이 허리를 펴고 일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 요즘 보면 뒤에 이렇게 탑 차들이 다 그 키가 많이 커졌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노동 존중의 상징이기도 한 거거든요. 생활 속에서. 네. 그러면 그러니까 입구에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입구에 세워놓으면 주정차 딱지를 떼이는 겁니다. CCTV에 찍히고. 네. 이 험한 꼴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럼 과태료 4, 5만 원 또 내야 되는 겁니다. 10만 원 벌려다가. 아이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오늘 제가 라이브를 해서 많이 일종의 단독 보도 같은 거죠. 네. 이분들이 이제 택배기사님들이 집집마다 주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그 우편통에 꽂은 겁니다. 그걸 주거침입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누가요? 거기. 예, 입주자 대표자회에서. 아, 정말 해도 지금 너무하십니다. 너무하네요. 예. 저는 그분들이 주거침입죄요? 다시 한번 대화 나설 수 있도록 제가 아파트 이름은 지금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근 아파트로도 지금 전파된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거침입죄가 뭡니까? 아, 이거 조금 너무 심한 것 너무 같아요. 주정차 위반 당했죠. 수레로 배송하죠. 근데 그 아파트는 경사로까지 있어요. 아, 이거. 거기다가 주거침입죄로 고발당했죠. 그래서 제가 인근 아파트를 돌아다녀 보니까요. 자, 몇 개를 확인했거든요. 자, 소방차 이삿짐 차량 들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보십시오. 여러 대가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분리수거해 가잖아요. 그 차량 크기도 훨씬 크고 그다음에 그 폐지 수거할 때는 막 괴금도 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가져가면 네. 쓰레기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는 거기는 그런 조치를 해주신 거 아닙니까 외적으로. 네. 그러니까 자 기사님들이 시속 10km로 다니겠다는 거고요. 비상등 켜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출입 허용한 아파트가 인근에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아이들 등하굣길에는 그러면 배송을 안 하겠다. 혹시라도 걱정되면 이런 계속 거듭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대안에 나서셔가지고 주거 침입 고발은 취하해 주시고 강동구청도 한시적으로는 주정차반 단속하면 안 되죠. 구민들의 요구로 수리 배송하고 있는데 그걸 단속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제가 이게 전부 다 단독입니다. 단독. 제가 다 파기하고 왔어요. 열받아가지고. 지금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택배 노동자들의 주장과 요구를 얘기했는데 그걸 또 주거 침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사가 나서서 빨리 입주자 대표자 대화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본사가 배송 불가지역으로 선포하면 입주자 대표자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대화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왜 안 하죠? 촉구했는데 본사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 노조랑 택배 과로사 대책위가 목요일 날 CJ 대한통운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하고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사님들 너무 힘들거든요. 이 문제가 그 대규모 아파트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잖아요. 네. 지하 주차장 높이가 높아지기 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높였거든요. 2019년도에. 근데 그 전에 허가받고 지어진 아파트들이 지금 속속 오픈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서울의 주요 아파트로 계속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꼭 해결해야 되거든요. 8651님께서 저희 아파트 초기 입주민 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꼭 하다가 주민 반발로 택배차 허용했어요. 주민이 나서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얘기합니다. 주민들께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이수민님께서 안진걸 소장님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애쓰시는 마음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부족합니다. 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더 깎아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생생민생 통 안진걸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지고 온 주제는 진짜 한보따리인데 이만큼 시간이 없네요. 다 말도 못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KTX 요금 20% 인하 촉구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았다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햇빛도 시계도 없이 40일 행복했다. 스마트폰 며칠 더 안 볼 것. 뉴시스 기사인데요. 프랑스 남서부 롬브리 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40일 동안 햇빛, 시계, 전화 없이 성인 15명이 지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40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딥타임 프로젝트인데 외부와 접촉 없이 시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생활과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는 시간이 마치 멈춘 것 같았다. 어떤 것도 서두르지 않았고 동굴에 며칠 더 머물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면서 40일 만에 풀려났는데 답답하지 않고요. 더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잔인한 현실로의 복귀를 피하기 위해서 며칠 더 스마트폰을 볼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구 진행 결과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40일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원이 동굴에 있었던 시간은 23일로 추정했대요. 23일. 생각보다 짧게 느꼈다는 것이 좀 의외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는 상황에 어떻든 간에 우리의 뇌가 어떻게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더 잘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댓글에는요. 이렇게 좋은 기사를 이 와중에 우리는 폰으로 이 기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스마트폰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있는데요. 내가 다시 끌고 가야 할 텐데 이런 얘기도 하고 스마트폰에 중독됐다. 노예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뿐이 아니죠.
생리휴가 연 4,600번 거절한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입니다. 김수천. 이분이 2014년 한 해만 약 4,600번의 생리휴가를 거절했습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이게 법에 명시됐어요.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김수천 전 사장님 4,600번 어겼는데요. 벌금이 200만 원 선고했습니다. 판사님, 기준이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기준이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상자로 돌아온 봉준호. 한국어로 질문. 감독이란 무엇인가?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 시상자로 나왔습니다. 미국에 간 건 아니고요. 삼성동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지난 아카데미에서 감독상 수상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상에 앞서서 후보 감독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감독이란, 디렉팅이란 무엇인가? 이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만약 길에서 어린아이에게 20초 안에 감독이란 직업을 설명해야 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5 감독 후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감독이지만 이런 질문 싫다고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할 것 같다고.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기자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하는데 대답하기 싫어요. 그런데 아무튼 감독들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이번에 감독상을 수상한 노매드랜드의 클로이 자이 감독은 감독이란 이것저것 웬만큼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직업 같다,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미나리의 정이삭 감독은 영화는 우리 삶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사람에게 진정으로 닿을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 라면서 자기의 소신을 밝혔고요. 어나더 라운드의 토마스 빈터버그 감독은 저 아래 출렁이는 시커먼 바다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내리는 것이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커먼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 영화 프로미싱 영웅우먼의 에메랄드 펀넬 감독은 잔혹하거나 무시무시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맹크의 데이비 핀